새벽 4시 50분. 부산 감천문화마을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눅진한 습기와 함께 젖어드는 새벽 공기는 정순애의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골목길에 홀로 서서 낡은 철제 셔터를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덜그럭거리는 쇠붙이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고 40년 세월의 먼지가 켜켜이 앉은 유리문에 붙은 빛바랜 순의 양장점 마이너스 창업 1985년 스티커가 드러났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순애를 감쌌습니다. 먼지와 천, 오래된 미싱 오일 냄새가 뒤섞인 그녀의 인생 40년이 농축된 냄새였습니다. 이곳은 순애의 세상이었고 모든 것이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에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줄자와 가위가 걸린 벽, 재봉 부속품이 가득한 선반, 그리고 나란히 놓인 재봉틀 세대. 순애는 가장 오래된 주물 미싱 앞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삐걱 소리를 내며 72년 인생의 고단함과 무게를 지탱했습니다. 오늘 할 일은 해운대 최고층 빌딩에 사무실을 둔 대기업 임원의 양복바지 수선이었습니다. 이 고객은 15년째 순애의 손기술만 고집하는 단골이었습니다. 밑단 2cm 줄이고 허리는 1cm 펴고. 순애는 중얼거리며 능숙하게 바늘을 들었지만 그 순간 오른쪽 옆구리 아래쪽에서 칼로 도려내는 듯한 통증이 찌릿하고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순애는 이를 악물고 옆구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자 통증이 억눌리는 듯 했지만 가라앉기는커녕 은근하고 끈질기게 그녀의 신경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달간 이 통증은 순애를 괴롭혀왔습니다. 처음에는 늦은 시간까지 작업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단순한 소화불명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차 심해져 소화제 수시발로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2주 동안은 피부색이 미세하게 노란빛을 띠기 시작했고 아침마다 확인하는 소변 색깔은 짙은 갈색, 마치 농축된 간장처럼 변해 있어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눈 흰자위를 살펴보았고 거기에도 희미하지만 분명한 노란 기운이 서려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순애는 억지로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끊었습니다. 아닐 거야. 나이 들어서 그렇지. 아파서 병원 가면 돈만 깨진다. 그녀는 다시 천에 바늘을 꽂았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재봉틀 소리가 규칙적인 리듬을 타며 그녀의 불안을 덮으려 애썼습니다. 이 소리만이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리듬이었습니다. 오전 8시 옆 가게 포목상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와 함께 40년 지기 친구 박영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순애야, 문 열었나? 시장 앞에서 따끈한 씨앗 호떡 사왔다. 영자는 호떡을 작업대에 내려놓고 순애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영자의 시원시원하고 거침없는 성격만큼이나 목소리도 컸습니다. 야, 너 얼굴이 왜 이리 노랫바이네? 피부가 아니라 아예 흑빛이 됐다. 누가 봐도 황달 아이가? 눈 흰자위까지 노래졌다, 이 사람아. 영자의 거침없는 지적에 순애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영자는 순애의 변명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긴 뭐가 별거 아니야. 내일 당장 동아대 병원. 소아기내과 예약 잡아줄게. 내 목숨이 달린 문제다. 내 고집 못 꺾을 기다. 순애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5분 뒤 영자는 내일 오전 10시 진료 예약을 잡았습니다. 영자는 순애의 어깨를 툭 치며 내일 내가 같이 갈게. 걱정 마라. 순애는 영자의 따뜻한 손길에서 작은 위로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영자가 나간 뒤 순애는 호떡을 베어 물었습니다. 설탕 시럽의 달콤한 맛이 느껴졌지만
목구멍에 턱 걸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에게 남겨진 서면 상가 건물 1층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아들 민우가 현재 카페를 운영하며 금싸락이라 부르는 그 건물이었습니다. 남편은 폐암 말기로 병상에 있을 때 순애의 손을 꽉 잡고 이 건물의 소유권에 대해 신신당부했었습니다. 순애야, 내 말 명심해라. 절대 이 건물 민우 명의로 넘기지 마.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내 이름으로 둬야 해. 약속해. 여보, 왜 그래요? 우리 아들인데 곧 결혼도 할 텐데. 민우는 귀가 얇다. 귀가 얇아서 남의 말에 잘 끌려다닐 놈이야. 특히 여자한테 홀리면 정신 못 차릴 놈이야. 건물을 넘기는 순간 너 평생 후회한다. 이 건물 하나가 당신 평생의 마지막 보루다. 나에게 약속해. 남편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순애의 손을 놓지 않았고 순애는 그 무거운 약속을 지켰습니다. 15년간 건물은 순애 명의로 유지되었고 민우는 10년째 그곳에서 월세도 관리비도 없이 공짜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순애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나 봐요. 내가 아팠을 때 민우가 보인 모습이. 다음 날 오전 동아대학교 병원 로비. 순애는 영자의 부축을 받으며 소화기내과 진료실로 들어섰습니다. 오후 1시 CT, 초음파,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모니터에 비친 작은 종양의 이미지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담낭에 종양이 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악성, 담낭암 1기입니다. 다행히 크기가 작고 림프절 전이는 없습니다. 완치율이 90% 이상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사는 3주 내에 복강경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술비는 건강보험 적용과 비급여 항목 포함해서 대략 650만 원 예상되었습니다. 순애는 텅 빈 통장 잔고를 떠올리며 결국 아들 민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네, 엄마 뭔데요? 지금 좀 바쁜데. 전화 너머로 시끄러운 카페 소음이 들려왔고 민우의 목소리에는 이미 짜증과 성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병원 갔다 왔는데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 담낭암 초기래 650만 원 정도 든다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민우는 깊은 침묵 끝에 짜증 섞인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엄마, 지금 제 정신이세요? 650만 원이요. 저희 지금 카페 2호점 확장 투자 때문에 대출 심사 중이라고요. 이런 타이밍에 갑자기 650만 원을 어떻게 구해요? 저희 목숨줄이 달린 문제인데. 하지만 민우야, 의사 선생님이 3주 안에 수술 안 하면 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 민우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엄마, 초기라며요? 초기면 당장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두 달 늦춘다고 큰일 나요? 저희도 사람인데 여유 좀 생기면 도와드릴게요. 지금은 진짜 안 돼요. 민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금 투자금 3천만 원이 걸려 있어요. 엄마 수술은 좀 늦춰도 되는 거잖아요. 죽을 병도 아니고. 순애의 심장에 날카로운 칼이 박히는 듯 했습니다. 죽을 병도 아니고. 그 한마디가 순애가 평생 민우에게 바쳐온 모정의 역사를 부정했고 그녀의 존재 가치를 단숨에 650만 원 이하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엄마, 형님 댁이 훨씬 여유 있으시잖아요. 왜 저한테만 부탁하세요? 저만 봉이에요. 지혜도 친정어머니 생신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여기서 엄마까지 이러시면 저 어떡해요? 엄마, 손님 와서요. 끊을게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애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영자가 벌떡 일어나 순애의 휴대폰을 낚아챘지만 순애는 영자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자야, 하지마 소용없어. 이제 알았어. 내 자식이 어떤 놈인지. 내가 평생을 바친 이유가 고작 이거였다니. 병원 밖에서 두 사람은 영자의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자는 순애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돈 도와줄게. 내 정기적금 깰 거야. 우리 사이에 이런 거 따지지 마라. 순애는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닌 40년 우정으로 엮인 영자가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3일 후 순애는 영자에게 받은 돈으로 수술비를 입금하고 민우가 맡긴 수선용 셔츠 3벌을 가지고 서면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느리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72년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순애를 단호하게 이끌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오후 2시. 순애는 번화가 한가운데에 우뚝 선 서면 상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낡은 양장점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세련되고 화려한 공간이었습니다. 르 브런시러 브런치. 프렌치 스타일의 간판이 눈부셨고 통유리창 너머로 젊은 손님들이 웃고 떠들며 브런치를 즐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애는 문을 밀지 않았습니다. 안쪽 사무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민우와 며느리 지혜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보, 우리 아빠 칠순 제주도 신라호텔 확정했어. 오션뷰 스위트 2박에 240만 원 나왔어. 오션뷰로 하길 잘했지. 시어머니도 안 계시는데 우리끼리 편하게 즐기자. 당연하지. 장인어른 칠순인데 최고로 해드려야지. 렌터카랑 골프장 예약까지 하면 500만 원 정도 들 거야. 그리고 여보, 시계는 어떻게 할까? 롤렉스 데이저스트 1200만 원짜리 그거. 그거 아니면 안 돼. 평생 손목시계 하나 제대로 못 차보셨는데 이번에 제대로 해드려야지. 알았어. 좀 무리되긴 한데. 뭐, 장인어른 칠순이니까 다음 달 카드 할부로 끊자. 2호점 투자금은 따로 있으니까 상관없어. 순애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240만 원, 500만 원, 1200만 원. 합계 1800만 원. 시어머니의 목숨이 달린 수술비 650만 원은 없다며 죽을 병도 아니니 미뤄도 된다고 말하던 입이 처가. 칠순 잔치에는 망설임 없이 1800만 원 이상을 쾌척하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목소리 그나저나 여보,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실까? 연락도 없으시던데. 글쎄 형님 댁에 부탁하라고 했잖아. 아니면 영자 이모가 도와줬겠지. 초기라며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한두 달 늦춰도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시어머니 수술 좀 미룬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 우리 아빠 칠순이 먼저지. 날짜가 박혀 있는데. 시어머니 일이야 뭐. 나중에 처리하면 되지. 그래 투자 타이밍 놓치면 안 되니까. 엄마는 뭐 자기 재산 있으시니 다른 방법 찾으셨겠지. 순애는 유리창에 기대 섰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보다 더 차가운 배신감이 그녀의 심장을 얼음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삶에서 미뤄도 되는 것, 나중에 처리해도 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신의 존재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뒤돌아섰습니다. 손에 쥔 수선된 셔츠 봉투가 무게감 없이 느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순애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민우가 입을 하얀 명품 셔츠 3벌이 정갈하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순애가 밤새워 한 땀 한 땀 바느질에 수선한 72년 장인의 손길이 닿은 결과물이었습니다. 순애는 셔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72년 모정의 역사를 단절시키듯 무서운 힘으로 셔츠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찢는 소리가 파 하고 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순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얀 셔츠 3벌을 모두 갈기갈기 찢어 실오라기만 남긴 후 봉투에 다시 넣어 꽉 쥐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받을 몫이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차가운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양장점에 도착하자마자 영자를 불렀습니다. 영자야, 내 아들. 법원에서 일한다고 했지. 지금 바로 만나서 서류 만들어야겠어. 내 건물 되찾을 거야. 내 권리 찾을 거야. 순애야, 진심이야. 그래도 내 자식인데. 자식. 내 목숨보다 카페 투자가 중요한 놈이 자식이가? 내 목숨이 1호로 되는 것으로 취급되는 걸 듣고 왔어. 이제 나도 냉정하게 법대로 갈 거야. 남편 말이 맞았어. 이 건물이 내 보루야. 영자는 순애의 눈빛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읽고 곧바로 아들 준석에게 연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산지방법원 근처 공증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준석은 상황을 듣고 놀랐지만 순애의 단호함에 즉시 서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모, 이 서류로는 즉시 사용대차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해요. 아드님께 내용 증명을 보내면 법적으로는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명도 청구 소송까지 가기 전에 해결하시는 게 상관없어. 법대로 해. 오늘 당장 내용 증명 발송해줘. 순애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애는 우체국 창구에 섰습니다. 손에는 서면 상가 건물 1층 사용대차 계약 해지 통보라는 제목의 내용 증명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직원이 봉투를 받아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소리가 컸습니다. 순애는 그 소리가 72년 억눌렸던 모성과 희생을 스스로 깨부수는 해방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순애는 영자가 마련해준 650만 원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영자는 수술실 문이 닫힐 때까지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마취에 들기 직전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여보, 이제 약속 지켰어요. 이젠 나를 위해 살게요. 5시간 후 순애는 회복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날카롭던 통증은 사라지고 깊은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3일간의 회복 후 의사는 완치 가능성이 95% 이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순애는 냉담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가. 엄마.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내용 증명 보고 알았어요. 이모한테 엄마가 혼자 수술 받으셨다는 것도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자식이었는지, 돈 때문에, 2호점 욕심 때문에 정신이 나갔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민우는 침대 옆에 무릎 꿇고 흐느꼈습니다. 그의 눈물은 순애가 바라던 눈물이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우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 대신 싸늘하고 고요한 단념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용서. 나는 내가 보낸 내용 증명 때문에 병원에 온 게 아니야. 나는 영자 덕분에 살았어. 순애는 차분한 목소리로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건물은 이미 매각 진행 중이야. 4억의 계약금 받았어. 다음 달에 잔금 치르고 계약 완료돼. 너는 한 달 안에 가게 비워줘야 해. 아니면 정식 임대차 계약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 내가 그 돈 낼 수 있는지 생각해.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
4억이라니요? 저희 카페가 저희가 10년간 키운 건데 저희 나가면 어떡하라고요? 저희 투자금 3천만 원 날아가요. 2호점도 끝이에요. 내가 잃을 게 무서워? 내가 잃을 건 목숨이었어. 순애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찢어진 셔츠 봉투를 들어 민우에게 던졌습니다. 이건 내 셔츠야. 수선해 달라고 맡긴 거. 내가 죽을 병도 아니니까 밀어도 된다고 했을 때 나는 이 셔츠를 찢었어. 내가 40년간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널 키웠는데 넌 내 목숨을 밀어도 되는 것으로 봤지. 이제 끝이야.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민우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지만 순애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민우야, 나는 내 엄마야. 평생을 내 그림자처럼 살았어. 너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내 존재 이유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너는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내 목숨보다 내 사업을 우선했어. 이제 나는 나를 선택할 거야. 가, 이제 그만 가. 다시는 오지 마. 민우는 흐느끼며 병실을 나섰습니다. 순애는 홀로 남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별은 쓰라렸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72세의 그녀가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하고 냉혹한 방식이었습니다. 2달 후 가을이 깊어질 무렵 순애는 영자와 함께 제주도 푸른 바닷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차가운 모래를 밟았습니다. 영자야, 나 지금 행복해. 72년 살았는데 이제야 내 인생 사는 것 같아. 나도 행복해. 순애야, 내가 건강하게 웃으니까. 순애는 팔을 벌려 바다를 마주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태양이 황금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자유와 주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온 순애는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서면 상가 건물 매각 대금 중 일부로 감천문화마을에 채광이 좋은 작은 한옥 스튜디오를 인수했습니다. 오래된 양장점은 정리하고 이곳에 간판을 걸었습니다. 간판 이름은 순애의 바늘공방이었습니다. 그녀는 양장점처럼 옷을 고치는 대신 젊은 세대에게 전통 바느질과 옷수선을 가르쳤습니다. 월 수강료 20만 원을 받으며 10명의 젊은 학생들과 매일 웃고 대화했습니다. 천은 생기 있는 연두색이었습니다. 바늘을 들었습니다. 한 땀, 두 땀, 72세. 정순애의 새로운 인생은 오직 그녀 자신만을 위한 따뜻하고 생기 있는 실로 수놓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